팀이 그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좀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만에 지금 운동을 엊그제 너무 많이 했는지 지금 사방팔방이 아파요. 지금 걷기도 힘들고 지금 이런 데도 아프고. 예? 한 번 더 하면 괜찮아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거?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이게 아플 때 하면은 안 되고, 아픈 게 어느 정도 풀렸을 때 해야 그게 효과가 있지 않나요? 예? 그래야 근육이 커지는 거니까. 근육을 키우려면 찢어놓고, 지금 찢은 게 지금 아픈 거죠. 여기 이제 다시 근육이 좀 붙었을 때 또 찢어놓고, 이래야 이제 근육이 붙는 거죠. 자, 이제 39번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당담보증권, 자산담보증권. 자, 증권이 조금 난이도가 높죠. 조금 전에 이 구조에서 저당유동화의 구조, 효과, 이런 걸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거죠. 이 증권은 MBS라고 하는 거죠. 자, 이 MBS 말고 자산담보증권 ABS라고 하는 거는 구조는 똑같은데, 요게. 구조는 똑같은데 근거가 되는 채권이 다른 거죠. 여기서 넘어오는 채권이 주택저당 채권이면은 MBS죠. 근데 주택저당 채권만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학자금 대출 채권도 있고요. 또 자동차 저당 대출 채권도 있고요. 또 신용카드 회사의 매출 채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채권이 있죠. 그런 각각의 종류의 채권을 모두 근거로 하는 것은 AB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BS는 MBS의 큰 말이죠. 경우에 뭐 CMBS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이고요. 학자금 대출 채권을 근거로 하는 학자금 대출 증권,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 매출 채권 또는 오토론 증권, 이런 다양한 증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요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나머지는 이제 SPC라고 보면 되죠. 다만 요거 SLBS는 이제 한국장학재단에 업무를 위탁해가지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에. 다만 학자금 대출 채권의 실사는 여전히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발행 업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하지만 실사 업무는 한주금에서 합니다. 그 중에서 요거 MBS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거죠. 그 중에 MBB라는 게 있고 MPTS, 여기 이제 대칭적인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MPTB와 CMO는 혼합형이죠. 요놈들은 이제 혼합형이고, 맨 위에 거는 채권형, 두 번째는 지분형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증권을 발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MBB의 경우에는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으면서,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이 발행자가 이제 얘가 될 수도 있고요. 2차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1차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바로 발행하거나 이렇게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어떻게 보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 모두 다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 MBB인 것이고요. 모든 걸 다 투자자한테 넘겨준 것은 MPTS죠. 그리고 이거는 혼합형인 것이, 기본적으로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으면서,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준 게 바로 혼합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MBB가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모든 위험도 차단해 주기 때문에.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위험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든가 조기 상환 위험을 모두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건 수익률이 높겠죠. 이거는 수익률이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는데, CMO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개의 트렌치로 되어 있어서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짧을수록 수익률이 낮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거를 Z트렌치라고 해서 다른 것들이 먼저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얘는 계속 이자도 계속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원리금을 지불받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자만 받다가 순차적으로 원리금이 상환이 되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구조, 이걸 이제 CMO 다계층 채권이라 하고요. 번역을 할 때요, 맨 끝에 B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번역을 하면 돼요. 요거는 번역 자체가 쉽잖아요. 다계층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요거 B로 끝나면 채권으로 번역하면 되죠. S로 끝나면 증권으로 번역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체 증권으로 하면 되고요. 이체 채권이나 또는 지불 채권 이렇게 채권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MB는 저당 담보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저당 담보 채권. 자, 이렇게 해서 영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BS나 ABS는 모두 다 부채증권이에요. 지분증권이 아니고, 지분증권은 주식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수익에 따른 배당을 하는 것인데 얘는 이자 주는 겁니다. 정해진 이자. 그래서 부채증권의 일종이다.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셔서 그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25쪽에 저당담보증권의 종류에서 위에서부터 MBB, MPTS, MPTB, CMO 해서 그 뭐 초과담보액 그리고 콜방어 이런 말이 있지만 초과담보액의 경우에는 MBB의 경우는 초과담보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죠. 이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MPTS는 초과담보액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걸 매각해서 투자자들한테 채권 집합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혼합형이니까 초과담보액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콜방어가 인정되는 거는 MBB,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MPTS나 나머지 것들인데, CMO는 장기 투자자 있죠. 이거. CMO의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인 콜방어가 실현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콜방어가 실현된다 하기 때문에 세모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콜방어의 세모 표시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인 콜방어가 실현된다. 자, 나머지 이제 다계층 채권이나 그 자산담보증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의 투자자는, 자, 이거 번역해 보세요. 맨 끝이 뭐로 끝나요? 채권으로 끝나죠. 그럼 뭐로 끝내야 돼요? B로 끝내야 돼요. 그럼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MBB라고 해야 돼요. MBB. MBB의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MBB는 발행자가 모두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 요거는 주택저당증권은 MBS를 말하는 거죠. MBS를 발행하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요거 맞죠? 이게 MPTS는 패스트루 다 넘겨주는 거죠. 여기서 원리금이 넘어오면은 패스해서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익성은 얼마나 제대로 잘 넘어오느냐, 현금 흐름이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 볼 수 있죠. 맞고요. 다음에 C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그렇고요. 다음에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CMO나 MPTB나 모두 다 혼합형으로서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 거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이었나요? 네. 다음 이제 40번 리츠입니다. 자, 리츠는 맨 위에 그 조직 형태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 그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는 이제 일반 리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일반 리츠 중에서 자기 관리는 실제형, 위탁 관리는 명목형. 그다음에 구조 조정은 이제 전부 명목형이죠. 그리고 설립에서는 발기 설립의 방식으로 설립하고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설립할 당시에는 자기관리는 얼마 이상? 5억 원, 위탁관리나 구조조정은 3억, 명목형은 3억 원 이상이죠. 그리고 최저자본금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되죠. 자, 이때 자기관리 리츠는 70억 이상, 위탁관리 리츠와 구조조정 리츠는 50억 원 이상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소유 한도는 누구한테는 제한이 없어요. 구조조정한테는 제한이 없고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50% 범위 이내입니다. 물론 그 밑에 예외도 있죠. 국민연구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의 경우에도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 공모 규정하고 함께 생각하면 돼요. 그 위에 주식 소유 한도 예외는. 근데 그 예외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고요. 예외 규정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조금은 낮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공모는 뭐예요? 공모 밑에 공개 모집이죠. 일반인들로부터 자금 모으는 겁니다. 원칙은 2년 이내 30% 이상이죠. 2년 이내 30% 이상. 자, 근데 예외가 국민연구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공모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밑에 B는 중요도가 더 낮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오른쪽에 구조조정 리츠는 공모를 안 해도 되죠.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3호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해야 되고 최저자본금을 갖춘 후에 해야 되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요거 요건을 갖춘 후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물 출자 자산은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돼요. 자, 이런 권리도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처분 제한은 샀다 팔았다 하지 말란 얘기죠.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이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는 예외예요. 구조조정한테는 예외죠. 법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처분 제한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도는 조금씩 낮아진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산 구성 요건에서는 70%와 80% 이렇게 둘로 되어 있죠. 70% 이상은 부동산이라 해야 되고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요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죠.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으로 보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산 관리는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 그다음에 배당은 90%죠.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30%, 50%, 70%, 80%, 90% 이렇게 나오죠. 30%는 공모, 그리고 50%는 그 주식 소유 한도, 그다음에 70%는 부동산, 80%는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90%는 배당, 90% 이상 배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 올해 말까지는 50%까지만 하도록 이제 완화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은 20 하면 되죠. 2배, 10배. 그러니까 원칙은 2배 범위 내에서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 범위 내에서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고요. 조세 감면은 특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명목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목형은 이런 혜택을 줍니다. 다음에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합병할 수 있죠. 흡수 합병의 방법으로 같은 것끼리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에 자산관리회사 여건에서는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확보돼야 되죠. 요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도 똑같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40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50억 원을 모집해야 한다. 3억 원, 50억 맞죠?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최저 자본금 경우는 50억 원 또는 70억 원이다. 경우에 따라 그렇게 돼 있고요.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에 현물 출자할 수 있다.
맞죠?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후에 현물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자, 요 세 가지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명목 경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한 10분의 3 정도에 해당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리츠는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거예요. 지난 10년간으로 따지면은 10분의 9입니다. 10분의 9. 그러니까 9번 출제됐는데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0분의 3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지나간 저당 유동화 있죠. 저당 유동화는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거예요. 그 두 개 합쳐서.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시 이것도 해마다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뭐 거의 해마다 출제되니까 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만 요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0분의 3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그 시험을 합격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바로 오픈해요. 합격하자마자 지금 그 청사진도 벌써 그려져 있나요? 부럽습니다. 저는 이거 합격해도 할 거는 100만 원 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따면 다행인데 지금 오늘 그 공법 얘기하는 거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많은 그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 만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정도면은 저는 예전에 제가 이 공법을 이렇게 그래도 이 개론도 공법이 조금은 나오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이 법령은 우리 이제 부동산학개론에도 나오잖아요. 법령은 법률 외에 시행령에 나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시행령에 나오는 거를 다 알아야만 한다면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을 중심으로. 그 이제 간혹가다 0까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0을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지 말자는 주의예요. 0은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지 말자.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게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으면은 법률이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시행령은 깊게 들어가지 말 것. 단 공인중개사법은 예외. 공인중개사법은 법 조문 자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들어가야만 되겠죠. 근데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법 조문을 지금이라도 조문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틈나는 대로 거기서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이라는 과목은 전부 다 뭐를 해석한 거예요? 법 조문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은 공법의 과목들을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과목도 법 과목은 대체로 그래요. 근데 세법은 안 그래요, 세법은. 세법은 법 조문 안 봐요, 저는. 세법은 제가 법 조문 찾아보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세법은 아닌데 다른 법은 거의 법 조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틈나는 대로 법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법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 늘 법 조문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실무를 하더라도.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잠 깨라고 하는 거예요. 잠 깨라고. 근데 잠 깨라고 하는데 잠이 안 깨면 잠을 안 깨 못하게 했어요.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침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잠 깨라고. 잠 깨라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볼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의의가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기초하지 않고 사업의 수익성에 기초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자, 이거는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채권자는 사업주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이죠. 그리고 사업주는 부외 금융효과에 의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집니다. 이런 기억니은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디귿은 이제 보통 후분양제 하에서는 주택개발금융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 비읍, 리을, 미음, 비읍
요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특히 리얼 미음 비협이 이제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음은 위험을 줄이는 장치로 쓰는 거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는 거고요. 시옷도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적인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리얼과 비협이 되는 것이고, 미음과 시옷은 간접적으로 위험을 줄임으로써 뭐 장점이라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누구 입장인지를 이거는 구별해야 돼요. 금융기관 입장인지 사업주 입장인지. 그리고 단점은 일반 상업금융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돼.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 단점이고요. 그리고 사업 지연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의 가능성, 이거는 뭐 일반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금융기관은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한다. 맞죠? 이거는 이제 그만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필요 자금을 조달한다. 그렇죠. 이게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분양 수익금이에요.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뭐예요? 계속 건물 올리는 겁니다. 그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그렇죠. 이게 그 처음에 펌핑머니라고 합니다. 펌핑머니. 펌핑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초 쌓기 해서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만 돈이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발생해요?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죠. 그럼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것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건물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익금이 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대출금이 이제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요. 분양 수익금 생기면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은 남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을 하는 거죠. 그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현금으로 지금 펌핑머니 오고 처음에 투자됐던 펌핑머니를 상환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주가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수익의 배당은 최후로 하는 거예요. 최후. 제일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그 밑에 4번인가요? 대출자로서의 금융기관은 부의 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채무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업주예요? 금융기관이에요? 사업주죠. 지금 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금융기관, 이렇게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죠. 그게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꼭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에서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2번인가요? 자, 42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세부적인 것을 다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모기지론하고요. 업무 범위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의의는 안 봐도 돼요. 그 모기지론하고 밑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기지론은 대출 만기는 10, 15, 20, 30년 네 가지입니다. 25 없어요. 10에서부터 15, 20, 30년이고 원리금 변동, 원금 변동, 최증식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최증식도 돼요. 단 만 60세 만 60세가 아니고 만 40세죠. 만 40세이면 이 젊은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최소 100만 원에서 3억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률적이지 않은 것이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을 줘서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 LTV도요. 원칙은 70%거든요. 근데 더 나은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그 경우에 따라 더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80%까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겠죠.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은 이제 뭐 고정금리로 만기 10년에서부터 15, 20, 30년까지가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기지로는 민법상 성년입니다. 모기지로는 민법상 성년. 만 19세 이상이 아니고요. 민법상 성년이에요. 민법상 성년과 만 19세는 다르다 그랬죠. 미성년이라 해도 결혼하면 뭐예요? 성년 의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성년으로 한 이유가 바로 원래 만 19세였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만 19세였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성년인데 결혼한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만 19세로 돼 있으니까. 근데 결혼하면은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만 19세가 안 돼도 결혼하면 뭐로 보는 거예요? 성년으로 보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중간에 이혼하면은 다시 미성년 돌싱 미성년 돌싱은 미성년이에요, 성년이에요? 성년. 한 번 이혼했다고 어른 됐는 걸 다시 애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을 텐데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밑에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이죠. 자, 요거는 제 기억에 소득은 없으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그 제도고요. 요 자격이 일단 미은에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모기지론과는 달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죠.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가능하죠. 그리고 또는 주택가격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가 있어도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확정기간 혼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월지급 유형으로는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이 있어요. 지금은 증가형, 감소형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전후후박형과 정액형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이렇게. 이게 원래는 이게 증가형도 있었고요. 감소형도 있었거든요. 12달 단위로. 근데 이거는 신규로는 취급 안 해요. 과거에 그렇게 대출해 준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도 이제 유지를 하죠. 계약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예요. 앞에 전후, 후박. 앞은 두텁게, 전후. 뒤는 약하게. 후하다, 박하다 그러잖아요. 두텁다, 박하다 이렇게. 그래서 요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1번, 2번. 2번이 나을 것 같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는 쓸 일이 많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들면은 집에 들어 앉아있지 뭐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전후박형. 아무튼 그렇게 첫 10년입니다. 첫 10년은 두텁게, 11년째부터는 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전후후박형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방식이 있고요. 다음에 그 밑에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고요. 한 사람이 죽더라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 남자들 일찍 가면은 혼자 풍족하게 쓸 수 있죠. 똑같아도 같은 금액 돈 받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자, 요거는 변동금리입니다. 요거는 변동금리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만 서는 거라 그랬죠. 변동금리고. 다음에 비업과 시효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택의 가액이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을 금지합니다. 모자란다고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옷은 남으면 줘요. 괜찮죠? 괜찮은데 물론 이제 그만큼 대출해주는 입장에서도 담보가 되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원이다.
그러면 대출해주는, 이제 가입하는 사람이 남자를 기준으로 할까요? 여자를 기준으로 할까요? 여자를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여자가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0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주택가액이 1억이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만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 나와요. 40만 원. 그럼 40만 원이면 지금 현재 80이잖아요. 40만 원이면 1년이면 480이죠.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가면 나와요. 집어넣으면 다 나오니까. 480인데 앞으로 10년을 더 살면은 원금으로 치면은 4,800만 원이죠. 그죠? 4,800만 원 되는데 집값이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살면은 거의 수명 정도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자라 해도 90세 정도면.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죠. 1억짜리인데 원금 합계가 5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출해주는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은 거의 없죠. 손해볼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에 밑에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역목이지론, 역저당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일반 저당 대출은 일시대출 분할상환인데 반해 역저당은 분할대출 일시상환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맞나요? 역저당은 대출을 할 때 매달 주는 게 대출이에요. 매달 주는 게 대출이에요. 대출해 주잖아요. 매월로 대출 받는다고요. 그걸 갚는 거는 언제 갚아요? 사망했을 때 또는 집 팔았을 때 한꺼번에 갚죠. 그러니까 분할대출 일시상환 맞잖아요. 일반 대출은 뭐예요? 우리 일반 주택담보대출, 저당대출은 한꺼번에 대출 받아서 상환할 때 분할상환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요거는 무슨 방식이에요? 확정기간 방식.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종신, 혼합 방식밖에 없죠. 종신은 없어요. 확정기간 혼합 방식.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 채권은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요 항상 때문에 틀렸어요. 혹시 모자랄 때요. 모자랄 때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주택 외에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나오나요? 민법에서 나오나요? 우리 그 경매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하죠? 비용부터 계산하죠. 비용에 충당하지도 못할 것 같으면은 경락 허가 결정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비용도 충당 못하는데 무슨 경매를 해요? 그 다음이 뭐예요? 당해세 체불임금. 이게 먼저예요? 아니면은 소액보증금이 먼저예요? 소액보증금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확실해요? 소액보증금이에요? 아, 요 소액보증금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믿습니다. 소액보증금으로 믿을게요. 소액보증금 다음에 이거죠. 근데 여기는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게 걸려있으면 대출이 안 돼요. 세 들어있거나, 기존의 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없으면 그 다음 뭐예요? 당해세나 체불임금 이거죠. 자, 이 사람이 가입한 이후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업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사업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당해세를 안 냈어. 그래서 이게 청구되는 바람에 이게 먼저 빠져나가서 그동안에 생활자금으로 매달 줬는 그 돈에서 챙겨갈 게 부족해졌어. 이럴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나 상가,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만. 당해세 체불임금 때문에 모자라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란 말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종신지급방식 또는 종신혼합방식, 그리고 확정기간 혼합방식 등으로 지급되며 지급 유형으로는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 후박형 등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만 신경 쓰면 되고요. 증가형, 감소형은 이미 예전에 대출됐던 거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대출받은 원리금의 합계가 주택처분 후 회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이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서는 그 부동산 개발 위험 법시 비하죠. 워포드라고 하는 학자가 분류한 방식에 따라서 법적 위험 부담, 시장 위험 부담, 비용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대책을 좀 체크를 해야 되죠. 법적 위험 부담에 대한 대책으로는 뭐가 있어요? 화살표 뒤에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율 분석이 있죠. 흡수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는 대책으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지금 그 표는 두 단계로 구분했을 때 얘기죠.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두 단계로 분석했을 때 시장 분석은 개괄적 분석으로서 채택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고요. 경제성 분석은 이제 수익성 여부를 분석하는 거죠. 구체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GCC 타투할 때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까지 포함하는 거고, 경제성 분석은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그 내용들이 GCC 타투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GCC 타투에서 지역경제 분석은 키워드가 총량적 지표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총량적 지표 분석.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거죠. 소득이나 고용, 교통망, 인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은 키워드가 뭐예요?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이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이거는 경쟁력을 조사하는 거죠. 이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경쟁력을 조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이 키워드입니다.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 밑에 43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여기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시장성 분석 가능성, 매매 임대될 수 있는 정도 맞고요. 기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1, 2, 3번 중에 있고요. 개발사업 부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이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법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거죠. 법시비 하잖아요. 법적 위험, 시정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러면은 1번, 3번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궁극적 목적은 미래 예측에 있죠. 이거 틀렸죠. 그러면 답은 3번으로 결정이 나죠. 그것만 확실히 안다면은. 그 다음에 리얼에서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 측면.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 측면이죠. 그리고 뒤에 사법적인 측면하고 공법적 측면이 지금 바뀌어 있죠. 지금 뒤에서. 그래서 리얼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부동산 개발업에 관한 그 법률에 따른 정의입니다.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자, 그러니까 조성과 건축 뒤에 있는 부분. 조성은 택지 조성이잖아요. 건축은 조성된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은 이미 지어졌었던 건물을 뭔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를 붙여야 되겠죠. 재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뭘로 보는 거예요? 개발로 본다는 거죠. 개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건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지역지수 경제 기반 승수는, 자, 이거는 지금까지 너무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돼서 계산 문제로는 지금은 이제는 조금은 이제 중요도는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인데, 지역지수는 어느 지역의 특화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LQ가 1보다 크면 뭐고요? 수출 기반 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수입 산업이고, 1이면 자급자족 산업인데, 이게 1보다 크다는 거는 이제 그 지역이 그 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 기반 산업 비율을 알 수가 있고요. 기반 비율을 알면은 경제 기반 승수를 알 수가 있고요.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비율 분의 1이죠. 기반 비율 분의 1. 그래서 이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 인구 변화가 그 지역의 전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지역의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 변화에도 예측할 수 있어요.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제 기반 승수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한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공식들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이거는 문제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입지 계수와 경제 기반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입지 계수를 통해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지역지수는 동일 산업에 대한 고용비의 전국대 당해 지역의 비율로 표시한다. 맞죠?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문의 고용인구 변화가 지역의 전체 고용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지역지수가 1보다 작으면 그 산업에 대해 그 지역이 의존하는 정도가 크며, 그 지역지수가 1보다 크면 의존하는 정도가 낮다. 이거 반대로 돼 있죠.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기반 분석은 고용인구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그 부동산 개발의 분류인데, 자, 요거는 그 뭐 단순 개발 한지 방식,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은 그 민간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요것도 뭐 자기가 직접 하느냐, 뭐 토지, 자금, 노하우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 사업위탁형은 토지하고 자금까지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고 노하우를 개발업자에게 맡기고,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신탁회사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4번, 5번 공사비를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건가 하는 거고요. 6번은 등가 교환 방식은 투입자금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죠. 공동 소유를 하든가 또는 면적을 비율에 따라 나누든가 하는 것들이 등가 교환이고요. 신차지 방식은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땅을 빌린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느냐에 따라 신차지, 구차지로 나누는데, 신차지는 계약 기간 동안 지대를 지불한다 그랬죠. 지대를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 건물을 돈 받고 사고 파는 거죠. 거래하는 겁니다. 유상으로 거래하는 게 신차지 방식.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상호 기술 보완이나 자금 조달 때문에 연합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렇게요. 45번을 보겠습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말도 안 되죠. 자체 개발 사업인데 이게 위험을 분산할 수가 없는 거죠.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 회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이해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맞고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부터는 좀 쉽게 하겠습니다.